안녕하세요. 오늘 3, 4월 과정 종강이죠. 교재는 이번 순환을 마지막으로 이제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는 띄고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으로 나갈 거예요. 요약집으로. 요약집이 이번 주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 빨리 가죠. 원래 책거리는 알았을 때 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았을 때. 아직 모르니까 책거리 못하고. 자, 그럼 381조 중개활동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381조. 여기는 지금 출제 계약 및 포인트에 말이에요. 17회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는 단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부동산 마케팅이에요. 이 부분 그 부동산 마케팅인데 실무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개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점이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판매 소구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의 원리. 이 아이다의 원리는 개론 시간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아이다의 원리? 안 들어보신 모양이네.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그래서 이 세 개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식선을 출제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먼저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건 특징 분석이란 말로 나와 있어요. 지금 교재 381쪽에 382쪽에 특정 민서가 나와 있는데 셀링 포인트는 판매 소구점입니다. 판매 소구점인데 정확한 개념은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매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매자에게 이 부동산이 만족을 주는 특징이에요. 이게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물건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장점. 이게 바로 셀링 포인트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추출하여 중개활동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개론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부동산은 종류마다 셀링 포인트의 기준을 달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뭘 기준으로 해주냐면 쾌적성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들어본 적 있죠? 개론 시간에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용 부동산이다. 그럼 생산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농업 공업용은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레저용 부동산은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쾌적성도 있어야 되고 수익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 문제는요. 이 셀링 포인트는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가볍게 이해해 주시는데 물건의 장점입니다. 그럼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기능을 중시한 셀링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설비가 현대적이다 튼튼하다. 가정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신건축 공법이 동원되어 있다. 이게 바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예요. 그럼 이것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소멸되어 가는 경향이 있겠죠. 참고해 두시고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가격이나 임료가 적정하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크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 토지는 온천이 발견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이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세법상의 혜택이 있다더라. 이 부동산은. 다음에 뭐 규제가 적다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 정도만 주의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중개활동을 하면서 이제 셀링 포인트를 적절히 이제 추출해서 활용을 하는데 셀링 포인트의 추출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특징 분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가볍게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고객 분석은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384쪽에 아이다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아이다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개론 시간에 원래 공부하는 거죠. 부동산 마케팅에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원래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였는데 이게 부동산 마케팅에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문의 척자들을 땄죠. AIDA. 경상도에서 많이 쓰죠, 이 말을. 아이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A는 뭐냐면 이게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차렷, 주목입니다. 그 다음에 I는 인터레스트예요. 흥미. 그 다음에 이제 D는 디자이어, 욕망, 갈망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액션이에요.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의 심리 단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걸 중개 심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갔을 때 하는 행동이 이거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백화점 갔거든요. 물건이 쭉 진열돼 있죠. 주목을 해요. 그럼 쳐다보고 있으면 점원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이거 봄 신상품이다. 물빨래도 된다. 흥미를 돋까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어, 욕망을 부추기는데 현재 50% 세일 중이다. 이거 이번 주 지나면 끝난다. 옆집은 안 한다. 구매하셔라 그래요. 행동이죠. 에라 모르겠다. 긁고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 그대로 접목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발전 단계를 표현한 건데 어텐션,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광고하는 거죠. 광고 단계. 이게 바로 어텐션이에요. 다음에 흥미를 돋구는데 이거 물빨래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물건의 장점을 부각하여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하는 겁니다. 이게 흥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현재 50% 세일 중이다 그랬어요. 옆집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격을 제시하고 인근 지역의 사례를 비교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 단계고 에라 모르겠다 긁고 보자. 이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에 만족하여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이것을 바로 클로징이라 한다. 이게 그래서 이 계약서의 구매 조건에 만족하여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고요? 클로징. 클로징이라 불러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광고 단계가 주목입니다. 흥미는 장점을 부가해 설명하는 거예요. 가격을 지시하고 욕망을 불러일으켜. 그다음에 이제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행동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리 구매자의 심리적 발전 단계를 단계적으로 표현한 거다. 요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약 조건에 만족하여 구매자에게 서명 날인시키는 행위. 현실적인 소유권 이전 행위도 우리는 클로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클로징의 방법은 한 장을 넘기면 386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점진적 확인법이에요. 단어만 이제 키포인트만 기억하면 되는데 점진적 확인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대상물이 갖는 특징이나 거래 조건 중에서 고객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질문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클로징을 유도한 뭐예요 이게? 점진적 확인법. 이게 그다음 이제 계약전제법입니다. 이거는 잔금은 언제 할 건가요? 이사는 언제 하실 건가요? 하면서 계약을 전제하면서 이제 클로징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전제법이고 부분선결법은 구매라는 큰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실부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먼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입주일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먼저 결단을 내리고 나중에 구매라는 큰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분선결법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있죠. 부분적으로 결정을 유도하여 클로징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부분선결법이에요. 나머지 장단비교법, 결과강조법, 만족강조법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하죠. 클로징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래서 마케팅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념 3개, 셀링 포인트, 아이디어 원리, 클로징 이 개념 정도만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거기 387쪽에 말해요. 맨 위에 1번 문제 25회 추가로 돼 있죠. 25회가 추가가 있었나요? 없었죠? 15회 추가에 그거 오타 났습니다. 자, 그럼 넘깁니다. 계약의 체결. 자, 그럼 이제 계약의 체결 들어왔는데 이제 실무의 5번째 단계. 그래서 원래 계약의 체결에서는 계약서 작성 요령을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계약서 작성 요령을 시험에 출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약서를 쓰자면 이자가 진정 소유자가 맞는지 대리인이라 주장하는데 이자가 진정한 대리인이 맞는지 그다음에 상속인이라 주장하는데 이자가 진짜 상속인이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법 계약편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지금 현재 출제를 해왔는데 당사자 확인은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16회 시험이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지금 간혹 출제하고 있는데 최근 시험에서 21회 시험과 24회 시험 때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주로 뭘 물어봤었냐면 그저 공유 있죠. 요즘 공유 부동산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쪽에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4회 때는 이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공유와 더불어서 한 문제를 더 냈어요. 뭘 냈냐면 이중매매에 관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이때.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서는 주로 민법 계약편의 내용을 묻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그러니까 지금 출제 빈도가 잦지 않은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바쁘기 때문에 이거 다 통과할 겁니다. 그냥 통과하는데 다만 계약의 체결에서 뭐가 지금 이번 시험에서 추가됐냐면 전자계약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전자계약 시스템. 그래서 요걸 지금 현재 실무에 출제하겠다. 뭘 낼지 진짜 아무래도 아침에도 지금 다른 중개법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걸 도대체 뭘 내겠다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서로 이제 푸념을 지금 했는데 어쨌든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확인, 민법 계약편의 내용은 요거는 이제 민법의 도움을 받으시고 당사자 확인은 출제 안 하니까 가볍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쭉 통과하자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교재 400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IRTS라고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문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야말로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계약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두시는데 그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지금 계약을 한다. 그러면 아날로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서 작성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개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인구사만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쌍방 직거래할 때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공만이 작성할 수 있어요.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개업공사는요 반드시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개업공사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요 당사자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당사자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당사자는 그냥 회원가입 안 하고 그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거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금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개업공사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 있어야 된다는 점 그런 건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개업공인이익을 작성할 때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이제 계약서를 불러와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도 이걸로 모두 작성해요. 전부 다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 한 걸로 간주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된 때 바로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었어요.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찍어야 되죠. 그럼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확정일자도 바로 부여가 돼버립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 계약서 몇 년 보관해야 돼요? 5년이에요? 3년이에요? 5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전자계약을 하면 별도로 아날로그 문서로 이거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없고요. 그 이때는 자동적으로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다가 5년 계약서가 보관이 돼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출력은 할 수는 있어요. 출력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지금 부여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이제 수기 서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 서명을 하는데 휴대폰이 없는 당사자는 그러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휴대폰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휴대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서명을 어떻게 하냐면요. 당사자는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수기 서명을 직접 합니다. 수기 서명을. 그러니까 이제 직접 화면상으로 이름을 쓴다는 얘기죠. 직접 쓰는데 그러면은 이거 화면상으로 지금 현재 이게 터치가 되는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인전자문서 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할 때는요. 계약공사는 태블릿 PC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적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태블릿으로 브리핑도 하고 그다음에 수기 서명을 거기서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 개업공사는 수기 서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서명 및 나란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개업공사는 공인인증서로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본인 확인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직접 여기다 수기 서명해요.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정도고요. 최종적으로 개공이 만약에 여기다 이제 서명을 해요. 그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계약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건데 만약에 계약서 나중에 수정할 일이 생기잖아요. 수정할 일이 생기면 이게 다시 불러갖고 수정이 안 돼요. 최종 3명이 전부 다 이 서명을 해버리면 이때는 이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해지하고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중개업소가 약 한 12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우리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잘 안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은행 거래 보시면 아시죠?
컴퓨터가 이것 다운받고 저것 다운받고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잘 활용은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 체결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403쪽에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거 법정서식이다, 샘플이다? 이거 샘플이라고 그랬죠. 우린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공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샘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고 있죠. 이것도 지금 현재 샘플이다, 법정서식이다? 샘플이다. 그래서 한국공사협회에서 역시 제공하는 이게 샘플입니다. 그래서 요걸 수정하여 지금 현재 실무에서 모두 쓰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장 끝났죠? 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갑니다. 407쪽이에요. 자,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단행 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가 지금 현재 주임법 하나,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 하나, 그다음에 경매 하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하나 해서 4문제, 최소한 출제 비중이 4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다행히 민법과 겹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주시법이 나오는데 특조법 들어갑니다. 지금 이 특별주시법에 대해서는요, 24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계약서의 거민제도가 주 골자를 이루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거든요. 가볍게 보고 가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가 된 거예요. 잔금을 친 겁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해줘야 되죠. 며칠 내? 60일 내. 잔금 치면 60일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 증여와 같은 편무 계약이었어요. 일방마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죠. 그럼 증여계약과 같은 편무계약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날이에요. 발생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전 등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증여계약은 효력 발생 언제 되냐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해요. 정지 조건이 없는 이상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그때로부터 60일 이전 등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잔금을 쳤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안 치고 또 팔아치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미등기 전매죠. 그럼 미등기 전매하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 근데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검인받지 않고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이때는 3년 이하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잔금 치면 자기 앞으로 반드시 60일 이전기를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할 때요, 잔금 치기 전에 하는 거죠. 잔금을 쳐버리게 되면요, 분양권 전매 안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전 등기 의무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잔금 치면 며칠 내 이전 등기 하라고요? 60일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예요. 건물 신축을 갑이했습니다. 이 신축자인 갑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건물 신축자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는 없죠.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기억나시죠? 원시취득입니다. 희어취득하면 원시취득인가요? 희어취득 원시취득이 아니에요. 원시취득이죠. 경매에 의한 취득은? 경매에 의한 취득도 원시취득입니까? 아닙니다. 경매에 의한 취득은 승계취득이에요. 거기 붙어있던 권리들을 원칙적으로 다 말소가 되지만 경매에 의한 취득은 승계취득이에요. 근데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직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죠. 없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저당 잡고자 이거 전부 다 보존 등기 먼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의무는 신축자에게 없다. 안 해도 끝까지 안 해도 직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이때는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하라 이랬죠. 그리고 그 산 사람한테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하고 산 사람한테 이전 등기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도 계약을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했다면 체결한 날로부터 먼저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존등기가 불가했어요. 그럼 이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럼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등기를 해주고 이전등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기 의무는 며칠 내? 60일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60일 내에 이전등기 보존등기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전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 냈거든요. 그래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현재 등록세가 취득세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등기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자에게는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대요. 그럼 2%를 빼는 거죠. 1000분의 20을 뺍니다.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한다. 말이 복잡한데 옛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에 취득세가 몇 프로였대요? 2%. 등록세도 2%였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갖고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4%. 4%잖아요. 여기서 1000분의 20을 빼면 2% 뺀 거죠. 그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몇 배?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차한다. 그래서 제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취득가액의 몇 프로 지금?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누구만 맞아요? 등기 권리자만. 그럼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 권리자 을이에요, 갑이에요? 을만 맞아요. 을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등기 의무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409쪽에 계약서의 검인제도로 넘어갑니다.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에 대해서는 원래는 15회 때까지는 출제를 엄청 잘했던 거예요. 근데 검인이 의제되는 것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가 유명무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그럼 이 계약서 원본에다가 검인하고 찍힌 도장 하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검인계약서라고 부른다. 이게. 자, 그래서 이 계약서의 검인제도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부동산 특위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근본적인 목적은 탈세 방지 목적이에요. 세금을 추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와야 되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럼 계약서의 검인제도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검인 대상 계약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있죠. 이건 협의의 부동산만 얘기해요.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뭐예요? 토지, 건물입니다. 그러면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했어요. 그러면 검인받을 일이 없죠.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됩니다. 이게. 그럼 소유권 이전 계약이 대상이니까 이거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전세 계약, 지상권, 저당권은 모두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의 종류 6가지는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매매, 교환, 증여, 또 상속, 판결, 경매 6가지 따져봐야 돼요. 그럼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이 맞죠? 그러면 매매, 교환, 증여는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느껴집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검인받을 일이 없죠. 없습니다. 다음 판결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럼 판결서에다 검인 받아와야 되죠. 판결은 거래규제 피해가는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했어요. 왜 없다겠습니까? 짜고 칠까 봐. 판결서에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 등기 촉탁을 해줘요. 이거. 그 다음에 경매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의 경우는 탈세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검인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탈세 우려가 없죠. 그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이나 지자체면 검인받을 일이 없습니다. 또 의제되는 것들 주의해야 돼요.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들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그럼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하죠. 또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거든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따라서 검인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뿐이에요.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었어요.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있다 없다?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검인받을 일이 없죠.
토지 건물 매매 계약은 언제나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언제나. 맞죠? 그럼 거민받을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남은 게 교환, 증여, 판결이거든요. 판결과 증여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결, 증여를 중개할 수는 없죠. 그럼 남은 게 무엇뿐이에요? 교환뿐이에요. 그럼 교환계약서는 거민은 받아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교환, 중개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겠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거민을 부딪힐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회 시험이유는 15회 추가 때 냈고요. 18회 때 냈고 24회 때 내고 말았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거민 대상이냐 아니냐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요건 공시법 시간에 들어봤을 것 같은데 가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아요 안 받아요? 가등기 신청할 때는 거민 받지 않죠. 본등기 신청할 때 거민 받아요. 이때 받습니다. 그다음에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거민 대상이에요. 근데 거민 대상인데 분양권도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거민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명신타 해지 약정서라든가 공유물 분할 약정서는 거민 받아야 되는데 그건 후일 더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자는 거민 받아오라고 했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거민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의제되는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절차. 이 절차는 거민의 관할입니다. 거민의 관할은 일단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겠죠. 그리고 이들이 거민 관할 위임할 수 있어요. 읍면 동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소장에게 이거 다 통지해 주게 돼 있어요. 거민 관할 위임했다고. 그다음에 거민 신청은요. 공동 신청 아니에요. 당사자 중 1인 신청하면 돼요. 1인 신청하면 되고요. 합법적으로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인사 있죠. 이들은 계약서를 썼다면 직접 거민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접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직접 이제 거민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민 받으러 갈 때 계약서 원본 한 통 갖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사본 두 통을 내셔야 됩니다. 원본 한 통에는 거민도장 찍어서 지첩시 줍니다. 그다음에 사본 두 통을 왜 내냐면 이 사본 한 통은 찍어준 자가 보관해요. 시군구청장이 보관하고 그다음에 또 한 통은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요. 그러니까 사본 두 통을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거 안 내도 지들이 카피해요. 이거는 카피합니다. 그다음에 거민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실질적 심사권이 있느냐? 즉 계약 금액이 적정한가? 계약 내용은 적합한가? 이런 심사권이 있느냐? 없어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위원만 심사하여 지첩시 거민도장 찍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형식적 심사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민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거민계약서 기재할 사항은 뭐냐면 교재 410쪽에 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지금. 당사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당의 동그라미죠. 다음에 목적 부동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목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 연호일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계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에 그 지급의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금할 때 대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있을 때는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개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이제 할 때 조자의 동그라미. 기한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거민계약서의 필요사항 이게 당목계대 개조로 암기했죠. 당목계대 개조다. 당목을 계대로 개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의 연월일, 대금의 정산평가, 개업공사에 관한 사항, 조건기한입니다. 자, 이게 바로 거민계약서의 필요적 기사항인데 시험에서 말이에요.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잘 안 묻습니다. 거민제도 자체를 잘 안 물으니까. 근데 이걸 왜 필연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이거와 일치한다고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 이거와 일치해요. 말만 틀릴 뿐 똑같다.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에서는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목적 부동산은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지목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다음에 대금은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개업공사의 인적 사항, 상호, 사무소의 소재지 이겁니다. 그다음에 조건 기한 있으면 조건 기한이에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실무 과목이니까 거민을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거민을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지 않습니까? 미등기 전매하면 1, 3으로 쳐버려요. 1이 뭐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3은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민 받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했는데 이자가 탈세 목적이었어요. 조세 부과를 면할 목적이었다. 탈세 목적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숫자 거꾸로 바뀌어요. 3일로. 그럼 3이 뭐겠어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거민 받지 않고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자 이자는 3년 이하의 적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차고요. 이거는 등기 원인을 허위르기 제도 마찬가지다. 세금 피하기 위해서요. 증여를 했는데 매매계약으로 했어요. 등기 원인을. 그럼 이건 탈세 목적 추정되죠? 그것도 3년 이하의 적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계약서의 거민제도 여기까지입니다. 증여계약 거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증여가 빠지는 것은 거래규제 사항 중에 토지거래허가제죠. 토지거래허가제는 유상계약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증여가 유일하게 빠지는 게 바로 토지거래허가제예요. 그럼 증여로 농지 받았어요. 농지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농지증 발급 대상 계약.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죠. 그럼 증여로 농지 받았습니다. 농지증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 있어야 되죠, 당연히. 증여가 거래규제 사항 중에 유일하게 빠진 게 뭐라고요? 토지거래허가제. 그러니까 농지증 취득한다.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증여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자 늦게 해주죠. 계약서의 거민 증여로 받았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즘 증여 많이 한다면서요. 아, 세금 피하려고. 양도소득세 때문에. 공부하시느라고 뉴스를 못 봤죠. 요즘 증여를 많이 해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때 증여할 때 엄청 높은 가격에 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엄청 올랐잖아, 가격이. 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지금 9억 이상 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9억 이상 되는 분양가가 9억이 넘는 것들이 소유자들이 당첨된 소유자들이 미성년자가 30%래. 그럼 미성년자가 여기서 돈이 어떻게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럼 증여신고 해버리는 거지. 증여신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놓고 이게 17억 막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하죠. 그럼 증여계약서 거민 받아야 됩니다. 맞죠? 농지를 증여를 받아도 농지증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럼 농지증 받으면 거민 안 받아도 되나요? 너무 어려운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거민 의제됐죠? 토지거래 허가증 받았어요. 거민 의제됐죠. 근데 농지증 받았어요. 거민 받아야죠. 농지증도 받고 이거 거민도 받아야 돼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고 갑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이 있죠. 요거는 통과하자고요. 그냥 실명법은 민법 시간에 들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가야죠. 자, 그럼 교재 418쪽으로 갑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번 3, 4월 달엔 주임법 안 했죠? 우리 민법에서 안 했죠? 예. 1, 2월 달엔 했고, 그죠? 민법에서 저는 매번 하잖아요. 1, 2월 달도 하고 3, 4월 달도 하고 무조건 해요, 저는. 자,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민법과 우리가 완전히 겹치고 있고, 민법은 이론 소양 과목이기 때문에 판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위주로 철저히 숙지하면 돼요. 이게.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갑니다. 먼저 우린 실무 과목이니까 이 법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이 법이 이제 1982년도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이렇게 좋은 법이 없는데 임대인한테는 이런 깡패법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자, 그러면 적용 범위인데 이거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실사용 주택의 임대차라면 모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었어요. 미등기 주택이었다. 무허가 주택이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럼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주된 부분을 주거용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일부를 상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지금 전세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거를 전세권에 설정 등기라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잘 안 합니다. 그럼 이걸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한 것을. 그러면 미등기 전세라고도 부릅니다. 미등기 전세는 다른 말로 채권적 전세라고 불러요. 여기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임차인 보호 받고요. 자, 그다음에 일시사용 주택임대차임이 명백하잖아요. 여기는 적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일시사용 주택임대차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민박이나 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법인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법인이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예외인 법인이 있다는 걸 주의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있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기억할 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죠. 여기 적용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 매출액이라든가 직원 수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분류가 돼 있거든요. 업종에 따라서 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들의 숙소용이나 또는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해요. 그리고 그 소속 직원이 입주하고 주민등록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그럼 거기다 계약세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우선면리권을 취득해요. 이거 그래서 법인에게 일부 적용이 되고 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없다고 봐야 돼요. 원칙으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임법은요.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10억이 되면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 없죠. 보증금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예요. 고맙게도 이거 잘 물어봅니다.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 자, 그럼 이제 그 적용 범위를 봤고요. 넘어갑니다. 존속 기간의 보장으로 갑니다. 420조. 최단 기간을 보호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최단 기간 몇 년 보호해요? 2년. 그러니까 존속 기간에 정함이 없었다. 또는 존속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그 계약은 2년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최단 기간 2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 계약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1년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 성립할 수 있고, 기간의 유효함을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 아들이 1년 뒤에 제대하거든, 1년 뒤에 집을 비워달라. 임차인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좋아요. 나 1년 더 살래. 그럼 보장해 준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런 깡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요 1년 살다 나가도 되고, 나 1년 더 살래. 그럼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행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묵시행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법정갱신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묵시행신인데,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해야만 갱신하겠다. 이런 뜻의 통지를 안 했어요.
이거 보증금 3천만 원 안 할 테면 나가라. 이런 통지 안 했다는 얘기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묵시행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몇 개월? 1개월이죠.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 대하여 나가겠다. 이런 거절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은 묵시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달 전까지 아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15일을 남겨놓고 야, 보증금 3천만 원 할 테면 나가라는 거예요. 임차인, 배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건 정당한 거절 통지가 아닙니다. 묵시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한 달 전까지 해도 된다. 그럼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로는 어떻게 되느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게 동일 조건 재임대차 간주가 돼요. 다만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속 2년씩 갱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묵시갱신이 됐거든요. 임차인이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통지할 수 있죠. 나가겠다.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요, 묵시갱신이 됐잖아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통지가 이제 임대인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이 통지를 받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경과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3개월 뒤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것은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규정이네요. 묵시갱신 규정은.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습니다. 그럼 묵시갱신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을 했어요. 그럼 묵시갱신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럼 내가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묵시갱신이 되도록 놔둬야 됩니까? 계약서 다시 써야 됩니까? 다시 써야죠.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그냥 놔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나갈 일 생기면 3개월 전만 해지 통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이때는 해지 통지하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익의 차임 연체입니다. 그럼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익의 차임 연체는 200만 원에 달해야 되죠. 근데 1월에 50만 원 주고 2월에도 50만 원 주고 3월에도 50만 원 줬습니다. 이거 이익의 차임 연체 아니에요? 연체가 아닙니다.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묵시갱신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정도고요. 420제개 임대차의 계속이란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 규정 아시죠? 이 얘기는 임대차 계약 기한이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반환받을 때까지는. 그러면 차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살고 있는 동안은 차임 지급을 해야죠. 일단은.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대항력으로 넘어갑니다. 421쪽 대항력. 속도 따라오실만 하죠, 지금. 이거. 자, 그럼 이제 대항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대항력은 원래 임차권이 채권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차의 효력을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확장시킨 거죠. 이것을 대항력이라 한다. 이거.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해서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고 주민록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록을 해야 된다. 인도와 주민록이 바로 이제 요거 대항력 취득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고 주민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주와 주민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대항력은 언제서부터 취득한다? 다음 날서부터 취득한다. 이 다음 날을 하면 우리 대법원이 이것을 영시로 해석했죠. 다음 날 영서부터 취득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입주와 주민록 전입을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대항력 언제 취득해요? 4월 26일 영서부터 취득하는 거죠. 그럼 이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돼요.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발생되는 거예요? 양수인에게 발생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이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록은 주택의 현황과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주민록 관련 사례들은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용만 잠깐 짚고 가는데, 임차인이 직접 전입을 안 하고요.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주민록 전입을 한 거예요. 적법 주민록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했죠. 임차인이 거주하겠다는 걸 공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다음에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거든요. 이 중에 공동주택이 뭐다? 다세대다. 그럼 다세대는 지번까지만 전입하면 안 되죠. 동호수까지도 주민록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건 공동주택이죠. 단독주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번까지만 해도 주민록이 유효한 주민록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이거 고맙게도 엄청 잘 묻습니다.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동호수까지 일치시켜야 되고 다가구 주택은 지번까지만 전입을 해도 유효한 주민록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대항력, 임대차의 효력을 이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대항력이에요. 거기 교재 있잖아요. 422쪽. 판례. 6번하고 7번이 같은 판례죠. 그죠? 하... 7번을 지우시든 6번을 지우든 하나 지우세요. 같은 판례입니다. 중복해서 들어갔네요. 책을 띄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네 이제. 자, 그럼 그 정도 대항력 이해만 해 두시고요. 주민록 관련 사례들은 이제 2차만 하신 분들은 한번 쭉 기억을 살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증금의 회수, 우선 면제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항력을 받고요. 이제 우선 면제권으로 들어왔는데 이 우선 면제권은 담보물권의 원래 특이한 요력이죠. 이게. 근데 채권인 임차권에도 인정을 해준 거죠. 그것도 등기도 없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지금 인정했는데 이게 바로 우선면제권이다. 그럼 우선면제권의 개념은 보증금 회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매나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나 이 주택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시에 임차인이 자기보다 뒤로 오는 권리자예요. 이게 후순위 권리자라고 그러죠.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요건이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어야 되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된다. 그럼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계약서에다가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일자다. 이게. 그래서 그저 동사무소에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는 곳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찍을 수 있고요. 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 여기서 찍을 수 있고 또 법원 앞에 하면 공증인사무소가 있죠. 여기서 찍어도 된다. 그럼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된다. 이거 확정일자라는 것은 날짜가 찍힌 도장을 하나 받는 건데 이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찍으면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사각으로 찍어주죠. 사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 4월 23일 해가지고 어디 동사무소 그러니까 확정일자 부여번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정일자다. 이게. 그럼 확정일자 찍으러 갈 때 임대인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죠. 내가 임차인이다. 그래갖고 신분증 내보이고 계약서 원본을 가져가갖고 도장을 꽝 찍고 오면 아주 좋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확정일자는 일단은 우선면제권의 요건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선면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삼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무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저당권과 누가 먼저냐를 날짜로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4월 23일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주민록 전입을 했고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찍었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그러면 대항력 취득 시점에 우선면제권 같이 취득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4월 24일 0시서부터 우선면제권 취득하고 대항력도 이때 취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주택에 4월 23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우선면제권 누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다. 저당권이 먼저입니다. 이 저당권은 설정 등기한 날로부터 우선면제권 지금 취득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럼 이때는 임차인은 이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저당권이 먼저니까. 맞죠? 배당받고 나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24일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선면의권 누가 먼저예요? 우선면의권 임차인이 먼저다. 임차인은 지금 0에서부터 우선면의권 취득했죠. 대항력도 이때 취득했죠. 근데 저당권은 9시 이후다.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선면의권이 임차인이 먼저예요. 이거는 그럼 이때는 임차인 나 그냥 우선면의권 행사 안 하고 나 여기 살고 계약 만기 시에 나갈래 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자, 근데 4월 23일에 이 주택에 입주와 중록 전입을 했어요. 임차인이. 근데 4월 25일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날에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4월 25일 날. 이 주택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우선면의권 누가 먼저예요? 예? 이거는 동순이다. 동순이다. 이 임차인은 4월 23일 4일 0시서부터 대항력 취득했죠.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그럼 그날로부터 임차인 우선면의권 취득합니다. 그럼 저당권도 이날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날로부터 우선면의권 취득했죠. 이때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동순입니다. 동순이라는 것은 안 분배당한다는 얘기죠. 채권액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선 변제권을 임차인이 갖기 위해서는 3박자를 갖추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임차인이 언제 이걸 취득했느냐를 잘 따져보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순위 처리합니다. 저당권자가 만약에 나는 오전에 등기했고 확정일자는 오후에 찍었대요 라는 걸 증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제 동순위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 더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서 4월 23일에 임차인이 계약서 확정일자 먼저 찍었어요. 먼저 찍고 4월 25일 날 입주와 중록 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 주택에 4월 25일 날 들어온 거예요. 우선면의권 누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당연히 먼저죠. 임차인은 아직 대항력 취득 못했죠. 근데 4월 26일 날 만약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주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때는 누가 먼저예요? 임차인이 먼저지. 야는 0시에 취득했죠 지금. 근데 저당권 9시를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임차인이 언제 대항력을 취득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우리는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그랬죠. 특히 신축 있잖아요. 신축 주택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이 둘의 관계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대항력과 우선면의권의 관계 이 둘의 관계.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이에요. 이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갑이에요. 근데 선순위로 여기에 근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을이 들어왔어요.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남았거든요. 1년 6개월이나 남았어요 지금.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매했습니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나는 1년 6개월 계약기간 남았으니까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갈래 하고 이거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있죠. 대항력 본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상속이 됐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전혀 피해가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때는 우선 면역권의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매매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은 병에게 그야말로 나는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갈래 라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이거 물론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나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살기 싫어 이사 갈래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지게 함으로써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면의권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택을 이번엔 병이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경매로. 그러면 이때도 이 임차인 을은 나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1년 6개월 뒤에 이사 갈래 라고 대항할 수 있겠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
근저당권 때문에. 얘 때문에 주장을 못해요. 이때는 만약에 이때도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이게 쉽게 낙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입더라 이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근저당이 소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때문에 이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우선 면역권의 문제만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자에게는 결국은 선순위로 근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이 있다면, 담보권이 있다면은 대항을 못하는 거죠. 우선 면역권의 문제만 남아요. 근데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중에 8,100개 회수를 못했어요. 2천만 원 회수 못했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2천만 원 못 받은 금액 누구한테? 갑한테. 근데 결국 날리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항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사를 꼭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결국은 대항을 못하고 이사 가는 수밖에 없고 우선 면역권 행사함으로써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고 이사 가는데 어쨌든 다 받든 못 받든 아무 상관이 없다.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어요. 그럼 이 임차인은 망고땡이죠? 망고땡이다. 경매로 넘어가든 매매로 넘어가든 모두 대항할 수 있죠.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서로 경매의 경우에 우선 면역권 행사했어요. 이 임차인이 가장 먼저 왔는데 나 찝찝해서 이사 가겠다. 우선 면역권 행사했는데 보증금 1억 중에 8,100개 회수 못 해버린 거예요. 2천만 원 회수 못했거든요. 그 못한 금액 갖고 이번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든 우선 면역권을 주장하든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어요. 서로 경매의 경우에 우선 면역권 주장했다가 전액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못 받은 금액 가지고 다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가 취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게 되면 망고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축 이게 등기를 하자면 신축에 대해 등기하자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요. 부등기 하자면 이게 이전 등기 이런 거 하자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꼭 특약을 걸잖아요. 나중에 은행에 중도금, 담보대출 그거 끊어야 되죠.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먼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해버렸잖아 지금. 가장 먼저 오게 되죠. 그러니까 특약을 꼭 거는 거죠. 나중에 이전 등기할 때 담보 잡을 때 한번 주민등록을 빼야 된다. 특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안 빼주면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이거. 맞죠? 이게 그래서 일단 대항력과 우선 면역권 관계 요 관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면역권을 봤는데 요것에 이제 더볼 내용이 있죠. 424조. 거기 우선 면역권의 승계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우선 면역권의 승계. 금융기관 등이 밑줄자 확정일자 또는 등기에 의하여 우선 면역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만원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에 범해서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다. 여기서의 금융기관 등에는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최신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있다 이랬어요. 자, 이건 뭔 얘기냐? 우리가 요즘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 우선 면역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 규정을 두고 든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계약으로 임차인의 우선 면역권을 양수받았잖아요. 양수받으면 직접 금융기관은 우선 면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직접.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은 우선 면역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는지는 민법 시간에 판례를 공부하시면서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우선 면역권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우선 면역권의 행사 부분 있죠. 행사 부분의 디귿 찾았어요? 우선 면역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우선 면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우선 면역권을 승계를 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대항력권을 상실했죠. 그럼 이때는 우선 면역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고 나아가서 금융기관 등은 우선 면역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당사자가 해야 되죠. 우선 면역권을 승계했다 해서 직접 이거 대리하여 계약을 깨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부 제공 규칙 잠깐 보시죠. 425조.
찾았어요? 플러스 스타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은 뭐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제2조의 2에 전자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이라고 3조가 있죠. 그 밑에 찾았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정일자 부여기간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완성된 문서 밑줄 쫙.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참고사항인데 2번은 서명 기명날인이 있을 것 이랬고요. 기명날인이란 말 아세요? 그 기자가 기록할 기자예요. 우리는 서명날인이라고 그러죠. 서명날인은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게 서명날인이고, 기명날인은 인쇄가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인쇄가 된 상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명날인이란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자가 연결돼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우리 그 수기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뭐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저 계약서 계약 금액을 쓸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해갖고 2억 원이었다. 그러면 한글로 2억 원을 쓰죠. 2억 원을 쓰고 가로 열고 2억 원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여백이 남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기 작성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컴퓨터로 작성하죠, 다. 그럼 자동적으로 딱 맞춰버려요, 다. 맞춰버립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어쨌든 알고는 계시고요. 정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에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 당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었는데 이걸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1년으로 바꾼다. 그러면 난 여백에다가 두자 삭제라고 써야 되죠. 두자 삭제, 두자 추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당사자가. 이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약증서에 2장 이상이 됐다. 계약증서가 2장 이상이 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때는 간인이 있을 거랬어요. 간인 찍어줘야 됩니다. 간인이 뭔지는 알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부여 방법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조 2항 있죠. 5조 2항 찾았어요? 확정일자 부가 있거든요. 확정일자 부는 확정일자 대장을 얘기합니다. 확정일자 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그랬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확정일자 대장은 1년 단위로 만들어야 되겠죠. 1년 단위로 만들고 그 2항입니다. 지금 폐쇄한 확정일자부요.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으로 적힌 확정일자부는 다음에 폐쇄의 뜻을 폐쇄한 후 폐쇄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폐쇄한 확정일자부는 20년간 보존하라고 했죠. 밑줄 쫙. 폐쇄 확정일자 몇 년 보존하라고요? 20년. 이걸 민법 시간에 민법에서 10년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